야상로 전경린. 불을 껐을 때 암흑이 들어찬 방 안 벽에 나뭇잎 그림자가 환영처럼 걸렸다. 직사각 창틀 프레임 속에 검게 돋은 나뭇잎 그림자는 흑색 벨벳처럼 선명했다. 딸은 엎드려 커다란 헝겊 인형처럼 숨도 쉬지 않는 듯 잠들었고, 감기 들어 열이 있던 여동생은 편도선이 붓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엄마는 집안 어디서 꿈을 대는지 기척이 없었다. 금조는 눈을 감은 채 더듬어 딸의 손을 잡았다. 헛것처럼 반쯤 열린 조그만 손 안은 눈물이 고인 듯 축축했다. 이마에도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다. 딸의 잠은 먼 곳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상념이었다. 늦은 밤에 잠들어 갈 때나 밤 3시의 칠흑 속에서 문득 깨면 머리와 속눈썹과 손 안에 땀과 눈물이 고이는 딸의 잠이 떠올랐다. 금조는 감았던 눈을 떴다. 의식이 너무 곤두서서 눈 속의 어둠은 모래처럼 버석거렸다. 맞은편 벽에 걸린 나뭇잎 그림자를 마주보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녀는 잠을 부르듯 검은 잎사귀 그림자의 숫자를 반복하여 셌다. 16, 17. 아버지는 아직도 저 감나무 아래서 편지를 읽고 계신가? 감나무는 집 곁에 배추밭 건너에 있었다. 아버지는 그 곁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 가지 아래서 그녀의 편지를 읽는다 했다. 아버지는 망자가 되어 집을 떠났다. 엄마가 꿈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는 늘 집 바깥 마을 안 어딘가였다. 다리 위에서나 논으로 가는 들판길이나 옆집 가는 골목이나 집 앞 방죽길이다. 망자가 된 아버지는 밤마다 어김없이 엄마의 꿈속을 배회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이 한밤에도 마을 어딘가를 떠돌고 계실까? 지난밤 꿈에는 엄마가 다 저녁에 다리를 지나 집으로 오니 아버지가 방죽길에 서 계시더라 했다. 이 사람아, 어디 갔더노? 해가 다 지도록 집은 비워두고. 꿈속의 아버지는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라 했다. 금조가 편지를 보냈소. 회관에서 편지 읽고 오는 길이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엄마에게 편지를 주었다. 그 아가 또 직장을 바꿨다고 적었소. 아버지는 편지를 들고 홍시가 널려있는 감나무 아래로 가 앉아 읽더라 했다. 엄마는 왜 저런 곳에 앉는가 갸우뚱하면서 혼자 집 안으로 들어왔다 했다. 불을 끈 지 1시간째 금조는 벽에 비친 그림자와 대면하고 있었다. 그림자를 만든 것이 달빛이 아니라면 개울 건너 마을회관 앞에 가로등 비칠 것이다. 뭐니 해도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속세의 영광이 다 먹고 명질게 살면서 잘 끓인 된장국 오래 먹는 것만 못하다. 네 아버지와 갑장인 영감들 동네에 셋이나 있는데 다 잘만 살고 있다. 평생 집 밖에서 자기 병 끌어 모으느라 동분서주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세상 인심에 간을 졸였다가 쓸개를 태웠다가 했으니
평생 소읍에 이런저런 감투를 쓰고 시골 정치판과 연루되었던 아버지를 비아냥대지만 엄마의 눈속은 울어서 붉을 터였다. 참말 별일 없나? 네가 불쑥 찾아오모 나는 고마 간이 철렁한다. 강산이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으니 하는 말이지만 아이고 흙도 얼어붙어 발밑에 쩍쩍 달라붙는 산동에 느닷없이 배를 남산처럼 내밀고 와서는 뱃속에 안은 들었는데 애비는 없다 하제. 그때 열불나고 기막힌 심정을 우째 말로 하건노. 네 아버지 앞에 얼굴을 못 들겠고 동네 사람한테 우사스러워서 대문간을 못 나서겠고 그래도 아는 받아야 하니 산파 찾아다니고 미역 사 나르고 엄마 와 걱정하지 마. 또 그러기야 하겠어요. 그때 나이 어려 그랬지. 혹시 그리 되어도 엄마를 찾아오지 않을게. 아니야. 엄마가 노심초사하니까 장난으로 해본 소리야. 한 번만 더 그 꼴로 오기만 해라. 그때 네 죽고 내 죽지. 엄마는 정말로 화가 났는지 주먹을 쥐고 어깨 쪽지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대체 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뭐를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네 나이면 남편에다, 집에다, 차에다, 딸 아들에다, 자개 장롱에다, 땅 투자까지 하면서 사는데 니는 대체 무슨 탐으로 세상을 사노? 세상에 나와 탐나는 게 없지는 않을 낀데 나도 차 있고 직장 있고 집도 있고 장롱도 있잖우. 금조가 난감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어느새 작은 숨을 푸푸 내쉬며 잠이 들었다. 긴 풀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새의 울음 같기도 한 숨소리였다. 아직 아버지를 만나기 전인 것 같았다. 딸아인 여전히 커다란 헝겊 인형처럼 숨도 쉬지 않는 듯 고요히 자고 있었다. 문득 막내가 잠속에서 길게 흐느꼈다. 벽에 비친 감나무의 그림자가 사삭사삭 흔들렸다. 이혼하고 돌아온 막내는 제 배로 낳은 두 아이를 3년이 지나도록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장들이 공허하다 못해 파랗게 독해지고 있을 터였다. 금조는 막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몸이 떨리던 격한 흐느낌이 차차 잦아들었다. 늙은 엄마와 어린 딸과 여동생의 잠이 슬퍼 등 밑에 시린물이 드는 듯 했다. 남자는 소읍의 기차역에 도착하기 불과 30분 전에 금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손님이었다. 금조는 급히 상복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전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고 다음 날은 사무제였다. 일주일간 병석을 지킨 후 임종을 보았고 염천에 3일 동안 상복을 입고 곡한 뒤라 탈진 상태였다. 금조는 차를 급하게 몰면서 들과 산의 푸른색과 꽃들의 붉은색, 표지판들의 노란색과 지붕과 건물들의 색, 아스팔트의 검정색과 하늘의 색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원래 아무런 색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색은 이 세상과 다른 근원으로부터 온다. 세상이 색을 갖는 이유는 물체들의 성격이 빨강과 주황과 노랑과 초록과 파랑과 보라의 파장 중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빛은 반사하기 때문이다.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면 검정색이 되고 모든 빛을 반사해버리면 흰색이 된다. 금조는 빛과 색의 질서 속에서 차를 달렸다. 그녀의 눈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빛을 향해 서면 가시광선이 두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보는 것의 정체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남자는 1시 30분에 기차에서 내렸다. 7월 말 한낮의 햇볕은 공기 속에 불을 일으킬 듯 달아올라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하였다. 기상이변의 고온이라 했다. 남자는 금조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눈을 뚫어지도록 쳐다보았다. 대략 열흘 만의 만남이었으나 100년이 지나 다음 생에서 만나는 것만 같았다. 그와 마주서자 금조의 내부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어났다. 왼편에는 단층 국밥집과 선술집 두어 개가 늘어서 있고 오른편에는 장사를 접은 빈 가게의 먼지 낀 유리문들과 양철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금조가 역에 온 것은 거의 15년도 더 된 일이었다. 읍의 사람들 대부분에게 기차역은 잊혀졌다.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사람만이 역에 내렸다. 문상할 수는 없어요. 금조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연인을 가족에게 소개할 요령이 없었다. 알아. 그런데 왜? 남자는 자신의 방문과 상복 차림이 다 부질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었어. 비공식적인 방문이지만 어쨌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는 기상이변의 열기 속에 검은 양복을 입고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당신이 태어났군. 산다는 건 그 자체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니 성스럽지. 남자는 마치 금조가 태어난 것을 애도하듯 말했다. 교차로를 지나 철길을 건너고 시장을 지나 병원과 예식장, 가구 가게와 관공서들과 초등학교를 지나자 도로 양편이 트이고 들판이 펼쳐졌다. 차창이 닫혔는데도 농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금조는 차를 빠르게 몰아 들판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가 산과 거리들을 지나고 바다로 달려갔다. 바다 쪽으로 갈수록 색은 더욱 선명해졌다. 바다를 끼고 구불구불 S자로 휘어진 해안길을 자꾸만 달려가 차가 급제동으로 섰다. 선글라스를 벗은 금조의 눈이 붉었다. 파란 바다의 포말과 하늘의 구름이 왜 흰지 알아요? 금조가 물었다. 바다가 푸른 이유는 붉은색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무지개 색에서 붉은 색조가 빠져나간 그것이 바다색이죠. 파도의 포말은 여러 크기의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물방울은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작은 물방울은 보랏빛을 반사해요. 그러니 7색 모두를 반사하게 되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금조는 손가락으로 두 눈을 비볐다. 남자가 긴 팔을 뻗어 여자의 손을 잡아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얼굴을 감싼 뒤 눈 주위를 지압하듯 눌러주었다. 불순물처럼 금조의 눈에서 빠져나온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렸다. 그 병원은 읍의 서쪽 입구, 국도와 고속도로가 나란해지는 장소에 서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뒤로 단 한 번도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그곳에서 치료는 하지 않았다. 죽음을 기다리는 일종의 수용소 같은 시설이었다. 뼈 위에 청 같은 마른 살가죽만 남은 아버지는 양쪽 가슴에 심장 박동기와 연결되는 전선 같은 것을 꽂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를 걸고 소변 호스를 걸었으며 다른 편에는 두 줄의 링거 호스를 걸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다행히 아버진 그날 밤을 넘기지 않았다. 심장 박동기가 제로로 떨어지자마자 퉁퉁 부은 얼굴 아래 낱마처럼 얽혀있던 고통이 걷혔다. 거짓말처럼 고통이 물러가고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굳어졌다. 금조는 붙들고 흔드는 엄마와 달리 아버지를 잡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대로 가세요. 안녕히.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떼가 일제히 해안 바위에 앉더니 바다 쪽을 곰곰이 바라보았다. 조류들은 기억력이 겨우 3초 정도라던데 이 갈매기들은 무슨 추억이라도 있는 듯 바다를 바라보는군. 남자가 우스갯소리 하듯 했는데 금조는 눈물이 시큰 고였다. 작은 마을 입구에 오래된 못 앞에 차를 세웠다. 해묵은 수양버들이 못을 가리며 빙 둘러 늘어서 있고 못 위 언덕에는 옛 서원이 넝쿨불에 쌓여 무너져 가고 있었다. 금조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연못을 온통 뒤덮은 물질경이 꽂은 흡사 무덤을 덮은 듯 했다. 금조는 그 꽃 아래 물에서 잠을 생각했다. 열흘 이상 불면증 상태였다. 어디서든 죽은 듯 자고만 싶었다. 땅과 하늘이 나누어진 뒤로 이별이 세상의 원리가 되었다. 밤과 낮, 대륙과 바다, 앞과 뒤, 남자와 여자, 물과 불, 삶과 죽음, 그토록 아프다 해도 세계는 이별을 원한다. 어디 가요? 당신 또 어디 가요? 엄마가 팔을 위로 뻗으며 잠꼬대를 했다. 꿈속에 아버지가 말도 없이 어디로 가는 모양이다. 엄마가 눈을 뜨고 몽롱하게 금조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눈꺼풀을 닫더니 흐느낌의 뒤끝처럼 후두둑 숨을 들이쉬었다. 어쩌면 존재의 실체란 별처럼 머나먼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얼마나 잤는지 금조는 무엇에 놀라 하들짝 눈을 떴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잠자는 사이 누군가가 기도에 참나무 가지를 박아 넣은 듯 했다. 진정하려 애썼으나 호흡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 격하게 차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숨이 아니고 울음이었다. 야야, 금조야, 금조야. 엄마가 잠이 덜 깬 어눌한 음성으로 부르며
금조의 등을 두드렸다. 그 바람에 간신히 물고 있던 울음이 다시 터져버렸다. 금조는 눈을 꼭 감은 채 후두둑 후두둑 흐느끼는 숨을 오래 내쉬었다. 눈물 속에 물질경이 꽂히 하얗게 덮여있던 검은 연못이 보였다. 남자의 얼굴이 검은 연못 위에서 올라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다. 괜찮아요. 금조는 그렇게 말했다. 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는걸요. 걱정 마세요. 난 정말 괜찮아요. 나 혼자 잘해요. 금조는 기차를 타고 차창 밖을 내다보는 여행자처럼 남자를 바라보았다. 금조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금조는 우선 혼자 있고 싶었고 고향집으로 가고 싶었다. 금조는 그를 밀어내듯 보내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짐을 꾸렸다. 금조야, 또 그런 일이 생기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리 오거라. 꼭 엄마 있는 데로 오거라. 알았나?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엄마의 음성이 장코대처럼 들렸다. 등을 쓸던 엄마의 손이 차차 가벼워지더니 요 위로 툭 떨어졌다. 빛이 돌아오느라 방안이 희뿌연하고 나뭇잎 그림자는 지워지고 없었다.